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방문각 임용학원에서 국어 교육론 수업을 하기로 한 류운하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오늘 이제 비가 내리는 첫 출근하면서 저도 약간 설레는 마음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새로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좀 잘 못 자기는 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선생님들과 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1, 2월에는 기초 이론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지금 나와 있어요. 아마 교재 수령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차 부분을 먼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 펼쳐 놓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월에 기초 이론반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재수, 삼수를 할 때 기초 이론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재수를 할 때에는 기초 이론반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강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1, 2월은 보통 기초 이론반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지금 다른 강사 선생님의 교재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얇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용어를 다 외우신다면 사실은 시험을 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라도 좀 전부 다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 이론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은 N수생, 재수, 삼수, 사수,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 임용시험에 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같이 따라오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재수 이상 또는 삼수 이상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론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제가 전략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N수생 이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예 모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낫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쌓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건물을 같이 세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N수 이상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바닥 조금 쌓아놓은 다음에 내가 그런데 계단을 쌓아야 위층으로 갈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이제 계단을 쌓기 시작하신 거예요. 계단을 어느 정도 쌓다 보니까 근데 계단을 이렇게 쌓아 나가려면 위층이 있어야 되잖아 라고 해서 계단 다 쌓기 전에 이제 위층을 쌓아 놓으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수 이상의 선생님들께서는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냐. 지금까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이론들을 제가 하나로 묶어드릴 거예요. 하나로 묶어드려서 시험 치는 날까지 까먹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시험에 도전을 하시거나 혹은 학부생인 분들 뿐만이 아니라 N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이론적인 바탕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저와 같이 다시 골격을 잡아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소개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민간인이 된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1월 1일, 2일 그리고 오늘 3일차인데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일했던 학교가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고 저도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1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있었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선생님들과 같은 호흡으로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좀 큰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큰 결심했던 만큼 선생님들께서 합격에 도달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1월, 2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차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목차를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뒤쪽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독서 평가라고 해서 독서 평가까지 끝나는 부분이 290페이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9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천천히 보시면은 화법이 몇 페이지까지냐 하는 걸 먼저 볼게요. 화법이 지금 보시면은 96페이지까지, 표지 빼면은 이제 95페이지까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장문교육론 보시면은 장문교육론이 180페이지까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9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에서 적절하게 3등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기본적인 계획은 8주로 잡아봤습니다. 8주로 잡아본 이유는 혹시나 조금 내용을 못 다룬 부분이 있으면은 뒤쪽에 한 주 정도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주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건데요. 마침 저의 계획이 맞아 떨어져서 8주 만에 끝나게 된다면 저희는 한 주 정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월과 2월에 주차 수를 재보시면은 9주차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1주차인데 파트 1-1 화법론 부분을 전부 다 끝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다음 주까지 하면은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화법 부분이 전부 다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이에서는 약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앞쪽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화법론 부분에서 일부가 화법 교육론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협상과 대화 정도는 뒤쪽으로 다음 주로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까지 해서 어쨌든 화법 교육론이 끝이 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3주차에서는 장문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4주차에서 장문교육론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부분이 지금 3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잠시 뒤에 목차를 보시면은 왜 이렇게 3개로 쪼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독서론 같은 부분에도 5주차에는 독서론, 기본 이론을 전부 다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주차, 7주차에서 독서 교육론을 끝내볼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제 어디까지 끝내게 되냐면은 83페이지까지 끝내겠다라고 지금 계획은 잡혀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협상과 대화 정도는 다음 주로 빠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상과 대화 정도는 다음 주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협상과 대화 사이에 면접이 끼어 있죠.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같이 봐야 되냐면 3장 담화 유형에 대한 이해에서 1번 정보 전달의 듣기 말하기 중에서 면담 부분이 사실은 면접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부분이 면담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주차에 지금 이 부분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갈 거는 협상과 대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협상과 대화 부분 포함을 해서 다음 주에 화법 교육론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화법 교육론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 깜짝 놀라실 수 있냐면은 페이지가 몇 장 되지가 않습니다. 페이지가 몇 장 되지가 않아서 이거 가지고 지금 2주차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그리고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서 뭘 가지고 올 예정이냐면 화법의 평가 부분 보겠습니다. 화법의 평가 부분 보면은 이게 평가 용어는 화법이든 장문이든 독서든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화법의 평가 수업을 하면서 뒤쪽에 장문의 평가 부분도 가져올 거고요. 독서의 평가 부분도 가져올 거다. 그래서 화법의 평가에서 거의 전 영역 평가를 거의 다 다룰 수도 있다.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서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다음 주 화법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장문과 독서 부분을 보시면은 장문이 이론 부분이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부분을 보면은 그렇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외웠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화법 부분은 이게 이론이다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론이다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게 어렵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살짝.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치르시게 되는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도 화법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 조금 이런 것까지 외웠어야 됐나 싶은 것들을 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출에 나왔던 이제 체면 위협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용어를 내가 알고 있었어야 됐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프 레코드 전략을 썼어야 됐는데 오프 더 레코드 전략은 틀리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하나로 내가 점수를 1점이나 날려먹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법 부분은 조금 쪼잔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외워야 된다. 왜? 이론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론이 많지가 않다. 기본적인 이론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화법 부분은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 담화 유형입니다. 담화 유형에서 좀 체계적으로 출제를 한다. 구체적인 부분을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어디까지 나갈 예정이냐면요. 오전에는 지금 28페이지까지겠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의 본질 그리고 듣기 말하기의 역할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천천히 예시 들어가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오후에 이제 담화 유형 부분을 쭉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부분은 사실 크게 외울 만한 부분은 없다. 그런데 오후의 내용은 반드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내용이 정말 많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외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장문 얘기하다가 다시 화법 얘기 조금 했는데요. 장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부분 보시면은 이제 쓰기의 과정이라든지 이게 말하기 과정이 나와 있긴 하지만 수용과 생산 이렇게 조금 덩어리가 크게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쓰기 과정도 말하기와 유사한 과정이긴 하지만 어떤 모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기 부분은 어떤 이론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페이지의 목차를 보시면은 글 유형에 대한 이해 보겠습니다. 글 유형에 대한 이해 보면은 물론 화법에서도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장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글 유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출제가 된 거는 최근에 없었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을 좀 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화 유형 요게 화법 부분이고 글 유형 나눠서 좀 공부를 하는 부분은 장문에서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라고 하는 게 차라리 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읽느냐 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는 거나 설득하는 글을 읽는 거나 글을 읽는데 사용하는 기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에는 설명하는 글을 쓰는 거랑 설득하는 글을 쓰는 거랑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애초에 구조 자체가 글 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 유형에 따라서 설명이 촘촘하게 들어가는 거는 독서가 많다, 장문이 많다. 장문이 좀 더 설명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독서 부분이 이렇게 3주나 할 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독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모형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서부터 조금 연구가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의 역사가 가장 긴 거는 독서 영역이다. 그럼 이론상으로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외워놔야 된다 또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부분 이게 인지주의냐 아니면 사회구성주의냐 형식주의냐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가 거의 매년 빠짐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법 같은 경우에는 요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나 청자나 메시지나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출제를 하기에 이런 것까지 출제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반면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서의 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구조화된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교육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이미 독서 쪽이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내용이 많다. 그래서 3주는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8주차 2022 개정 교육과정 읽기와 국어 기능 영역 교과서 구성을 보게 되겠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먼저 화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를 가지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할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페이지 제가 띄워 놓을 거고요. 교재를 중심으로 어디에 밑줄을 치셔야 된다,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얹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끝나려면은 몇 페이지까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이번 시간에 지금 보시면은 14페이지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정도까지 9페이지에서 14페이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듣기 말하기의 본질 제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을 네가 설명을 하려면은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성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층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층위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 내부적으로 듣기 말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개인과 사회 간에는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론서에 따라서는 성격과 기능과 요소 정도만 싣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과 기능과 요소가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럼 여기에서 층위가 왜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층위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층위 부분을 지금 같이 혹시 몰라서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본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듣기 말하기의 요소 4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지금 1시간 15분 동안 볼 거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외워두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의 본질 중에서 듣기 말하기의 성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구어적인 성격이 있고 상호 교섭적인 성격이 있고 관계적인 성격이 있고 사회 문화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보통 잡아요. 그런데 이게 각각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섭적인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교섭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를 해보자면은 여기 지금 구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섭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호 교섭적인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회 문화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이 다 모였을 때 사회 문화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시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용어를 만약에 너무 처음 시작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구어적, 상호교섭적, 관계적, 사회문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4개는 꼭 외워두셔야겠다.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특히 어떤 단어 꼭 외우셔야 되냐면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상호교섭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 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상호교섭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교재에도 설명을 실어 놓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 단어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린 지금 상호교섭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교섭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꼭 외워두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어적인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구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표로 말과 글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넣으실 수는 없겠죠. 모든 걸 넣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랑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표시를 하신 다음에 외우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광고든지 신문이든지 TV든지 인터넷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것은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매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매체 자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매체 자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매체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적 도구 또는 어떤 도구를 거의 다 매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말은 음성 언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글은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이게 음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문자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한 번에 쭉 뽑혀서 밑에 표가 다 끌려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시간을 볼게요.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녹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앞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지금 사실은 이 앞에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상황이긴 한데 자,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계시진 않겠죠. 만약에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류은하 선생님께서 1월 3일 9시 22분에 한 얘기를 내가 다 기억을 해서 시험 시간에 류은하 선생님께서 1월 3일 9시 22분에 한 얘기가 뭐였지? 이게 그 답인데? 이렇게 해서 딱 떠올릴 수 있다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하는 농담이 되게 중요해 보이면은 그 농담도 쓰실 것이고 제가 뭐 밑줄을 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밑줄도 치실 것이고 이러겠죠? 그게 왜 그렇냐면은 음성 언어라고 하는 거는 휘발된다라는 겁니다.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성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다? 녹음과 녹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휘발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시간을 보시면은 시공간을 공유한다인 거죠. 왜 시공간을 공유를 해야 되냐면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휘발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은 이것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 언어를 듣고 그다음에 뭐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기능을 어떤 기계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한 결과라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기술과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음성 언어는 휘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간을 공유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 언어의 특징은 뭐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써둘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벽에 새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오게 되면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오면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공유해도 되겠지만 시공간을 보통 공유하지 않는 상태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기능 양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상호작용, 말에서는 상호작용이고 글에서는 일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나시냐면은 이게 기능 양태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을 때 연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상호작용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글 쓰면은 바로 밑에 댓글 달 수 있어가지고 상호작용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사범대에 특강을 나가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방금처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무엇에 도움을 얻으면 특수한 기술이나 기계의 도움을 얻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자연적인 경우를 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를 이해하실 때는 자연적인 경우를 가정을 하신다면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일방적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간을 공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글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방금 한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정보의 내용이 말은 구체적인 내용이고 글은 추상적인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 같은 경우에는 구체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가도 뭐 설명을 하다가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앞에 와 계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어디가요? 어디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세요?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부분을 구체화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오고 가고 일상 속의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는 반면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사숙고한 다음에 추상화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구조가 말은 개방적이고 글은 폐쇄적이다인데 이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폐쇄적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표가 따로따로 항목화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흐름 자체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기능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를 하고 감정 표현과 감정이입이 강하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지 이것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강한 것이고 글 같은 경우엔 객관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글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과 독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축적이 되고 더 첨언이 되고 이런 방식을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기능 양태에 있어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 말의 특징이죠. 이 상호작용과는 또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 내용 제시 규범 같은 경우에는 말에서는 상호작용의 사회적 규범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써두실게요. 옆에다가 뭘 써두셔야 되냐면 상호작용의 사회적 규범 옆에다가 관계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써두셔야 됩니다. 관계적 목적이 강하다.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규칙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습니다체 또는 해요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첫 시간인데 선생님들 안녕? 난 류나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거부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 그 어느 날이라 하더라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또는 이제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존중하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높임말을 쓸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미성년인 거죠.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반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수업 내용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규범을 따른다. 이것은 이제 관계적 목적이 강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해치기 때문에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달 매체인 말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휘발이 될 거기 때문에 휘발성이기 때문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화 의미 있는 것만 기록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들은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글 같은 경우에는 글이라는 산물의 생산에 대한 규범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글 구조 같은 거죠. 글 유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체인 글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표현법을 쓰느냐 길이가 기냐 짧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을 할 때에도 수사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수사법을 따지는 것은 보면은 독서 영역이 될 겁니다. 작문과 독서 영역이거든요. 글을 다루는 작문과 독서 영역에서 수사법을 다루지 화법 영역에서 수사법을 다루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매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부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고 기억력이 요구가 되는데 만약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을 말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 처리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는 이것을 꼭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지적 부담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지금 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정보 처리가 쉽지 않고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부담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적 부담이 높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인지적 부담이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부분까지도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양식은 말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글 같은 경우에는 비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 순간순간에 모든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었으면 어떻게? 다시 말해달라라고 해야 되죠. 한 번 더 반복을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것을 누적해서 처리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양식은 비공식적인데 말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좀 배워나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생김새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위적인 교육 상황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지금 현대 사회에는 거의 없긴 하지만 과거에는 문맹이 좀 있었어요. 문맹인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이 좀 계셨죠. 그런데 문맹은 있지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이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말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은 말은 할 수 있으되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좀 배울 수 있는 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위적인 학습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학습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합법교육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 부분 보시면 언어 경험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글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해독이 이해의 선행 조건이다. 그래서 문맹일 경우에는 이 이후의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2번까지 보긴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외우실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외우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를 표시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7번 정보의 양 부분과 어디를 연결하셔야 되냐면 정보의 양 부분과 시간 부분을 연결해 두셔야 돼요. 정보의 양과 시간 부분을 연결해 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말 같은 경우에는 시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의 양이 많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7번의 정보의 양이랑 또 어디를 연결시키셔야 되냐면 10번의 정보 처리 양식을 연결을 시켜 두셔야 됩니다. 정보 처리 양식을 연결을 시켜 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해보자면은 정보의 양이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를 바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글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글은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하고 수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 시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축적을 시켜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비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요거 기입형으로든 좀 출제를 한다, 서술형으로든 출제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구어적 성격에서는 정보의 양과 그 다음에 시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양식, 뭐 하나 더 더한다면은 그 9번에 나와 있는 인지적 부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두시고 복습을 할 때는 이거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읽기는 분절적이고 명료성을 지향하지만 듣기는 통합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과의 통합을 지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쓰겠습니다. 상황과 청자, 화자 등과의 통합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상황과 청자, 화자 등과의 통합을 지향한다. 상황과 청자, 화자 등과의 통합을 지향한다. 그래서 분절적이지가 않고 이게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프랑스에 있는 뭐 과거의 사람의 글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 당대의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내가 가치 있는 경우에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쓰기는 인간 정신 밖에서 인간 삶의 맥락을 떠나 수동적으로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보충 설명을 쓰지 않으시면은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보충 설명으로 뭘 쓰셔야 되냐면 사회문화적 맥락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말하기에 비해서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글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설 창작도 다들 잘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고전 소설을 생각해 보면은 조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창작자가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인 척하고 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인간 삶의 맥락을 떠나서 수동적으로 어떤 분리된 상태를 추구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맥락 속에서 현실적이고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거의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서 수동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하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분절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은 두 번째 예시만 보겠습니다. 눈과 얼음의 상태를 보면서 일상 행동을 결정하는 라프렌드인들은 눈에 대해 21개의 명사와 21개의 동사를 구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눈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 한방 눈, 짓눈깨비, 뭐 눈비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해 있지는 않죠. 그리고 내린다가 끝이죠 거의. 그런데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이 라프렌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적 환경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우리와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듣기 말하기의 성격 중에서 어디랑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은 구어적 성격을 쓰실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문화적 성격까지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뭐 구어적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말과 글을 비교하는 표가 나와서 이것이 뭐에 대한 얘기인 것 같냐라고 하면은 이제 구어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페이지 넘어가서 상호교섭적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교섭적 성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교섭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상호교섭의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교섭의 뜻부터 보시면은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이 함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함께 서로 의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교섭적 성격 옆에다가 제가 페이지 위쪽에 가보시면 이제 소제목 볼 건데 상호교섭적 성격 옆에다가 뭘 써놨냐면은 의미 구성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의미 구성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써놨죠. 이게 뭐냐면 상호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의논을 해서 절충을 해서 결국에는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뭐를 결정을 할 거냐? 의미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의미를 결정한다. 그래서 요 의미 구성 과정, 상호교섭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을 거냐면은 독서 부분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독서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거기는 청자도 하자도 없는데 왜 상호교섭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예상 독자인 거예요. 필자가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쓰고 독자도 글을 읽을 때 필자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읽는다. 그래서 상호교섭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의미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것과 상호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따로따로 외워두시고 이게 서로 다른 거다라고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은 시험 대비하기에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호교섭이라는 것과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통해 알아보는 상호교섭성의 본질과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은 밑줄 쳐보실게요. 어디까지 밑줄을 치실 거냐면요. 제가 쭉 읽은 다음에 여기까지 밑줄 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밑줄 쳐보실게요. 화자와 청자는 물론이고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까지 밑줄을 치겠습니다. 화자와 청자는 물론이고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까지 밑줄을 쳐보시면 이게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서 상호교섭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호교섭성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밑줄 친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조차도 상호교섭이라는 것과 의미 구성을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 화법에서 화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며 청자는 우편을 단순히 수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화법이 탁구게임처럼 화자와 청자가 역할을 교대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도 아니다.
화법은 축구 경기와 같이 한 사람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탁구처럼 무조건 한 번 말하고 무조건 한 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축구 게임처럼 누군가가 주도를 했다가 그 공을 넘겨주고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뒤쪽에 나올 텐데 특히 대화 부분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순서 교대의 원리죠. 어느 지점에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데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법 참여자들은 상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음성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행위, 구두 언어로서 화법의 특성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도, 독서도 이게 독자와 필자의 가상의 대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법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므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표정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상호교섭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간혹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해결 방안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토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더 배워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학습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능이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가는 기능. 그렇기 때문에 상호교섭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담화 유형 중에 하나가 토론이다. 그래서 토론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 이때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은 밑줄 치셔야 돼요. 이때 화자가 하는 말은 고유한 의미가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화자와 청자의 경험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호교섭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상호교섭적 성격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상호교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의미 구성 과정이다. 의미 구성 과정이다. 의미 공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걸 좀 봐둬야 되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법은 참여자들이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행위가 아니라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상호교섭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임을 가리킨다. 그 다음 화자와 청자는 물론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는 화자 동그라미 하시고 청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장면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이게 화자와 청자만 상호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상호교섭을 한다? 장면까지도 상호교섭을 하는 것이 화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화법의 응집성 보겠습니다. 응집성 같은 경우에는 문자 언어와 다른 응집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별표를 치실게요. 왜 별표를 치셔야 되냐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응집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안 중요할 리는 없지만 중요는 하지만 화법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법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화법에서 훨씬 더 강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내용 연결 표현이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해서 듣게 만들기 때문에 이 뭔가 하나로 하나로 뭉쳐지는 응집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연결 표현이 독서나 장문에서 출제될 확률보다는 어디서 출제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화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장문이나 독서에서도 출제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어디가 좀 가능성이 더 높다. 화법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과 같이 응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화 표지들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 밑줄 치겠습니다. 응집 장치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별개의 말들에 의미 있는 관계를 부여한다. 그래서 내용 연결 표현들을 잘 써야 이걸 하나로 뭉쳐서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체성의 상호교섭 보겠습니다. 화법이 참여자들을 결속시키는 힘은 화법 참여자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관계적 성격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 상호교섭성이 뭐에 바탕이 된다? 상호교섭적 성격이 무엇에 바탕이 된다? 관계적 성격에 바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계적 성격에 바탕이 된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는 의미 공유의 올바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화 부분에서 한 번 더 보긴 할 거예요. 대화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보긴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상자에만 표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맥락과 상황 고려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맥락에 동그라미 하시고 상황에 동그라미 해보시면은
교육 과정에서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대와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대와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맥락과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맥락 안에 뭘 넣었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상대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미 공유의 올바른 방법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적 성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구어적 성격 했고 그 다음에 상호교섭적 성격 했고 세 번째 관계적 성격입니다. 관계적 성격 보시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화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말하기가 없으면은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말하기라기보다는 글이 없으면은 언어가 없이는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말인 거예요. 글은 잘 못 써도 소개팅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을 잘 못하시면 소개팅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글이 아니라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어인 말하기가, 듣기와 말하기가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은 호칭과 지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호칭에 동그라미 하시고 지칭에 동그라미 하시면은 요거는 왜 지금 동그라미를 하냐면은 기입형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치졸하게 내면은, 정말 쪼잔하게 내면은 우리 말하기 듣기라고 하는 것은 구어적인 성격도 있고 상호교섭적인 성격도 있고 이제 밑줄 치는 거죠. 관계적 성격에 밑줄을 친 다음에 이제 기역 표시를 한 다음에 이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아래에 괄호로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설명 주겠지만 호칭이 무엇인지 지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 예를 들어서 저를 류쌤이라고 부르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류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생이 있겠죠.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 학생이 저와 느끼는 관계적인 어떤 친밀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부르느냐에 대한 얘기이고 지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시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지시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나 아니면 문장 안에서나 그 사람을 어떻게 지시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호칭과 지칭이 관계적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관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칭과 지칭은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의 관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주어진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옆에다가 써두셔야 되겠죠. 순환성입니다. 순환성. 말을 통해서 관계가 발전되기도 하지만 관계에 따라서 말을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성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화법에서의 관계는 공적이고 외적인 관계랑 사적이고 내적인 관계로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봐두셔야 되는 게 관계적 성격에서 방금 이제 출제 포인트 하나 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호칭과 지칭 부분 잡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표현 정도는 외워두셨으면 좋겠는데 공적이고 외적인 관계와 사적이고 내적인 관계에서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규칙이 존재하느냐? 내재적 규칙이 존재하고요. 내재적 규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외재적 규칙이 존재한다. 내재적 규칙과 외재적 규칙이 존재하는데 서로 별로 안 친하다라고 한다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외재적 규칙의 영향력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친해질수록 무엇의 영향력이 커지냐면은 내재적 규칙에 따라서 외재적 규칙이 변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화자와 청자가 화법을 운영하는데 내재적인 규칙과 외재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내재적인 규칙, 외재적인 규칙 따로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재적 규칙은 각각의 관계에 따라 나름대로 규정이 된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친밀해질수록. 그 다음 외재적 규칙은 외부에 의해 부여된 규칙으로 일종의 사회적인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설명할 때 서로 별로 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지금 대면대면한 경우에는 외재적 규칙의 영향력이 좀 더 크고 점점 친해질수록 내재적인 규칙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했었죠. 이와 비슷한 기출문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자아 노출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자아를 자기가 이 사람과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는데 너무 개인적 자아를 많이 노출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기억이 조금 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재적 규칙과 외재적 규칙도 그 자아, 노출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 자아를 노출을 해도 되는 관계라면 내재적 규칙의 영향력이 더 클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적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 자아 정도, 공적 자아 정도만 노출을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외재적 규칙에 따라서 대화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라고 하는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그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참여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많은 규칙을 협상하여 규정을 한다. 그 다음 밑줄을 칠게요.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외재적 규칙에 대한 내재적 규칙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외재적 규칙이 변화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외워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성격이 뭔지는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이해를 다 하실 텐데 오늘 지금 이제 새로 다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호칭과 지칭을 외워야겠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내재적 규칙과 외재적 규칙을 자아, 노출과 관련해서 조금 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사회문화적 성격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성격은 말 문화의 전통에 따라 그리고 연령, 성 등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리 형성되는 것을 가리킨다. 거기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리 형성된다는 것.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리 형성된다는 것. 그러면 보시면은 이게 담화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담화 관습이 어디에도 출제가 되어 있냐면 출제가 아니라 실려 있냐면은 고1 교육과정에도 나와요. 이게 화법과 작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11페이지 아래쪽에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재구성해 놓았지만 화법과 작문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고1 국어에서도 이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1 국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언어 공동체와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어 공동체와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민족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전 작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사소절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우리 말문화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문화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어떤 전통 말문화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곁들여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속담이나 관용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할 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듣기라고 하는 것은 담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야. 네가 잘 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네가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허튼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적인 성격을 잘 모르게 될 경우에는 이런 말하기 듣기에 사회문화적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관계를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얘를 잘 이해를 못하면 얘도 망칠 수가 있단다. 그래서 의미 구성도 잘 못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화법은 삶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집단의 삶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은 그 집단의 화법에 일정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이에 의해서만 말문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차이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다음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도 말문화가 생성되고 계승된다. 역사적 배경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부분도 영향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채소류이기 때문에 그게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어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변화가 된 말문화 또는 어휘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언어 소통의 방식 동그라미 1 해두시고요. 언어 소통의 방식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 언어 소통의 방식 동그라미 1 하시고요. 비언어적 소통의 방식 동그라미 2 하시고요. 담화의 구조 동그라미 3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의 말문화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돈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게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미친 사람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사이코다라고 해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모든 나라에서 같으냐라고 했었을 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 소통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 담화의 구조에도 말문화가 반영이 되어 있다. 뭐냐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담화의 구조에도 말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은 사유 방식을 결정하고 사유 방식은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 방식을 만약에 지금 모르시는 단어라고 모르시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정말 그 언어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영어 좀 해 라고 하면은 예전에 저희는 그랬어요. 네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영어로 꿈을 꾸게 되면은 진짜 네가 영어를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넌 이제 거의 원어민급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은 또 언어를 더 잘 배울 수도 있고 서로 또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화법의 특성,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문화적 성격이랑도 영향력이 있고 다른 것들이랑도 걸쳐 있는데요. 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보기 위해서 실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나타내거나 표정을 찡그려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반지나 꽃다발과 같이 몸짓이 아닌 사물을 활용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말과 글이다.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도 해요. 나머지 것은 지금 나의 생각을 어떻게든 추상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좀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한다. 사람들은 화법과 작문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생각을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슬픔이나 기쁨 등의 정서를 나누고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는 사람과는 어딘지 모르게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언어 문화를 계승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들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점점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영향인데요.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인데요. 두 개 중에서는 사회적 담론 형성 부분에 별표를 치겠습니다.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별표를 쳐야 되냐면 지금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좀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표현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 특정한 집단 혹은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이나 규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규칙입니다. 의사소통 규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두 줄 아래에 내려오시면 지속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성에 동그라미 할게요. 지속성을 갖는다.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개개의 의사소통 발화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일 수 있으나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갖는다. 다음 사회적 담론이란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주제나 화제 등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적인 의견을 말한다. 의견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이 의견에 내가 동조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견이다.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식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넘어왔어요. 와, 진짜 언제 끝내려고 제가 저러나 싶으실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좀 길게 된 거고 얘는 엄청 짧게 끝나고 다시 마지막 부분 요소가 조금 길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층위 보도록 하죠.
듣기 말하기의 층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은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층위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개, 요 용어 정도만 잘 알아두면 된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거기 위쪽에 사분면짜리 표처럼 보이는 애가 나오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층위를 이해를 해서 결국에는 이 기능을 달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개인 내적 차원, 개인과 개인 차원, 사회 차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생각만 하시면 되고, 결국 이런 층위에서 이루어진 듣기 말하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느냐?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 먼저 볼게요.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머릿속 생각을 언어로 바꾸고 언어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처리하며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또는 언어에 담긴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점검함에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결국 이 개인 내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표현은 뭐냐? 얘는 지금 점검, 조정인 거죠. 점검, 조정이다. 그래서 초인지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개인 내적 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이 과정에서 밑줄 치겠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자아를 인식하고 성찰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의식하게 된다. 즉 개인 내적 차원의 어떤 층위가 이루어져야만 무엇이 가능하냐? 자아 인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자아 노출을 어디까지 할지가 가능한 거고, 결국 듣기 말하기의 근본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 사실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까지일 거예요. 발신자는 자기 생각과 느낌, 경험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고, 수신자는 그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해낸다.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어를 통해 정보, 가치, 태도 등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의미를 구성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과 이해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다음 사회 차원의 의사소통은 대중매체에 글을 쓰는 일은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대중매체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것도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이 되겠죠. 세대와 세대, 직업과 직업 사이의 의사소통은 사회와 사회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층위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 차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교과서에서 글과 좀 엮어서 다루고 있다. 그럼 화법과 작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 개인 내적인 차원과 그다음 개인과 개인 차원 정도를 좀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가서 듣기 말하기의 기능 보겠습니다. 자아성장과 의사소통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쓰실게요. 대화라고 쓰겠습니다. 대화. 자아성장과 의사소통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게 담화 유형 중에서 대화와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아니한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의 개인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다움인데 원래 자기 안에 있어요. 원래 자기 안에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아니한 존재의 본질, 자아의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것을 깨달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아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아 개념을 한번 보실게요. 자아 개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포괄하는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에 밑줄을 쳐두신다면은,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아주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그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느냐 라고 하는 게 자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구분을 하진 않고 그냥 자아 정체성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꼭 구분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통해 얻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고요. 자아 개념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치세요. 다른 사람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치시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듣기 말하기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 개념, 자아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든지 간에 내가 자아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냐? 타인이다라는 거예요. 타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말하기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예를 안 읽고 내려왔는데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읽긴 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들으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을 많이 들으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연을 하실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어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화자로서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입니다. 공동체 발전과 의사소통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사소통이다. 갈등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서로에 대한 이해이다.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의사소통을 해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발전과 의사소통 옆에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 소제목 옆에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 토의, 토론, 협상 쓰셔야 돼요. 토의, 토론, 협상. 토의, 토론, 협상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체 발전과 의사소통의 기능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출제를 할 수는 없죠. 그럼 담화 유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담화 유형으로 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다? 토의, 토론, 협상 부분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듣기 말하기의 요소 한번 볼게요. 듣기 말하기의 요소를 보시면은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인데 요 네 개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요소에 네 가지가 있다. 그 요소가 뭐냐?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문에 가서도 분석해야 되는 맥락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요소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독자는 분석을 하는데 필자 분석을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법에서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요렇게 분석을 하셨다면은 장문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자, 그 다음에 독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메시지, 그 다음에 맥락,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화자와 청자는 두 개를 묶어두실게요. 화자와 청자를 두 개를 묶으신 다음에 분석해야 할 것이 유사하다라고 쓰겠습니다. 분석해야 할 것이 유사하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24페이지에 자세한 표가 있다. 분석해야 할 것이 유사하다. 그런데 24페이지에 자세한 표가 있다. 24페이지를 먼저 살짝 그럼 보고 오고 싶으시겠죠? 그럼 24페이지를 살짝 넘겨서 보시면 지금 거기에 청자에 대해서 뭘 분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표로 하나 나와 있어요. 요 정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외우시게 될 거다. 나중에 외우시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자와 청자, 메시지, 장면 이렇게 내용 한번 얹어볼게요. 화자는 전달자에 대한 호감은 전달 내용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공신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수업을 일부러 싫어하면서 수강 신청을 하신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를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너무 싸가지고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하는 수업이 그다지 잘 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비싼 돈을 내시더라도 다른 분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저에 대한 호감도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전적으로 올해는 저를 좋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자에 대한 호감은 전달 내용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저를 좋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설득의 세 가지 요인 나와 있는데 인성, 감성, 이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성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이게 인성 부분은 옆에다가 쓰시겠습니다. 연설이에요. 연설에서는 이 인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연설자가 어떤 인성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설득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은 연설에서 좀 잘 보자. 자, 그럼 좋은 화자의 요건은 무엇이냐?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뢰받는 사람, 그 다음에 역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제시를 하고 있다. 좋은 화자가 되려면 청자가 화자를 자신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며 담화 수행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대처해가는 화자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좋은 화자란 화자의 됨됨이와 관련되기도 한다. 됨됨이의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화자가 좋은 화자가 누구냐? 됨됨이가 좋은 화자다라고 해서 조금 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청자는 무엇이냐? 청자는 담화는 화자의 일방적인 전달 행위가 아니라 청자지향적인 행위이다. 청자지향적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청자지향적. 요렇게 뭔가 서술형에 쓰기에 좋은 단어들,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들 표시를 해두시고 따로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화와 같이 역동성이 강조되는 담화 유형뿐만 아니라 연설과 같이 비교적 화자 중심적인 담화 유형에서도 청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다르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화자 중심의 담화일수록 훨씬 더 청자를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청자가 반응을 잘 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가르친 사람 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로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 제시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연설에 가까운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상태일지를 계속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앉아 계시면 제가 바로 여쭤보면 되잖아요. 선생님 지금 말이 빠르세요? 말이 빠른가요? 이해는 다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방적인 담화 유형일수록 훨씬 더 청자를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부분에 선생님들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메시지 부분에 외우셔야 될 게 있는데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은 별표를 치시고 그 단어를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외우시도록 할게요.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와 정체성 메시지와 관계 메시지가 있는데 언어적 메시지는 기입형으로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장담해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기입형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입형으로 출제할 만한 건 뭐가 있느냐? 정체성 메시지의 정체성 부분, 그 다음에 관계 메시지의 관계 부분, 요거는 기입형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요걸 기입형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그 앞쪽에 이제 밑밥을 깔아놔야 되겠죠? 그 밑밥 까는 그 설명하는 문장 정도 언어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언어적 메시지, 언어적 소통을 얘기하고 그 다음 비언어적 소통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라고 해서 반드시 뭔가 문자화되어야 된다. 글자화되어서 뱉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비언어적 소통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메시지는 화법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관계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체성 메시지랑 관계 메시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관계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구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와 관련된 메시지인데 제 아버지는 술을 잘 마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제 아버님은 약주를 즐기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언어적 메시지는 같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체성 메시지와 관계 메시지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자체는 같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체성 메시지와 관계 메시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면은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사물이나 사건 등의 요소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 시간과 공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동그라미 1 목적이고요. 동그라미 2 시간과 공간, 동그라미 3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되겠죠. 목적, 시간과 공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모두 장면에 들어간다. 의사소통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같은 맥락 안의 대화 참여자를 긴밀하게 엮어주는 것이 장면이다.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참조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참고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화자와 청자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친하지가 않은데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자와 청자가 잘 친하지 않은 경우에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친하다 이러면 이걸 이면적인 의미로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 맥락이 있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숫자가 매겨져 있는 걸로 볼게요. 상황 맥락은 미시적 개념인데 듣기 말하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공간적 의사소통적 변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친구 사이의 대화라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적인 대화와 방과 후의 사적인 대화는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르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태도와 표현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요거는 상황 맥락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은 이 부장이랑 그 다음에 김대리 관계죠. 둘이 동창인데 한 명은 대리고 한 명은 과장이에요. 그랬을 때 회의할 때는 서로 높임말을 사용을 하지만 회사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껍데기집에서 만났다 이런 반말을 쓰는 그런 모습이 상황 맥락, 미시적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 거시적 개념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관과 문화, 의사소통의 규칙이나 관습, 그때까지 축적된 언어적 유산 등을 폭넓게 가리킨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작가가 미국에서 열린 문학 행사에서 한국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대표시로 내세운 진달래꽃에 대해 미국 시인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번역이 어색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시의 감정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귀신 얘기를 해줘요. 귀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귀신이랑 일본 귀신이랑 미국 귀신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귀신 영화 볼 때 서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귀신은 한이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맺혀 있는 거거든요. 맺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왜 생겼는지도 분명하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도 분명합니다. 그 한을 해소해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귀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생겼는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얘가 한이 있냐면은 얘가 한이 사라지고 얘가 심지어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왜 생겼는지는 분명한데 그 원인을 없애도 얘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가 사다코죠. 린 같은 경우에 얘가 원인을 없앴는데 걔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제 기억상실증 걸린 귀신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생겼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가 잔인한 애고 인간에 대한 원한이 있다. 그냥 이 정도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서로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있는데 공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냐라고 하면 완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달래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이지만 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미국인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네 귀신은 한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지금 장면, 맥락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라고 해서 5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목적, 주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사회문화적 상황, 매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다르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요쪽에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르게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목적이랑 그 다음에 주제까지는 같습니다. 목적이랑 주제까지는 같은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상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와 상황 요게 지금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상대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매체가 최근에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상대를 2개로 쪼개게 되면은 화자 입장에서는 청자인 거고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인 거죠. 그래서 이 상대에서 고려해야 될 게 둘로 쪼개지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상황에서 다시 선생님들께서 쪼개 본다면은 미시적인 상황과
거시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의 교재에서는 목적과 주제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사회문화적 상황, 매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목적, 주제, 상대, 상황, 매체라고 쓴 다음에 상대 안에 청자와 화자를 나누시고 청자와 화자를 나누신 다음에 이 둘 사이에 무엇을 봐야 된다. 이 둘 사이에 관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상황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걸 미시적, 거시적으로 쪼개고 맨 마지막에 매체를 더해 주실 수도 있다. 저라면은 약간 외우기에는 요 맥락이 훨씬 더 외우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그 아래쪽에 빈 부분 있으니까 써두시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듣기 말하기의 본질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듣기 말하기의 역할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